자, 고대의 정치로 한번 가볼까요? 82페이지. 고대의 정치. 삼국의 정치적 발전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지금 이제 왕별로 업적을 쫙 정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 책에 나온 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고구려. 자, 고구려부터 한번 볼까요? 고구려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왕은 태조왕이에요. 자, 이제 왕 나오면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몇 세기 왕인지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시기를 같이 기억하시면 나중에 공부하기 편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태조는 몇 세기? 자, 세기라고 하면 지금 거기서 53년에서 146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3년이면 1세기, 146년이면 2세기. 그래서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의 왕이 태조왕이죠.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의 왕이 태조왕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지금 이 숫자는 53에서 146이라고 하는 숫자는 생물 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은 연도가 아니고요. 재위 시기예요. 그러면 왕이 재위하려면 하다못해 10살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죽을 때 죽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53년부터 146년까지 사람이 살 수는 없겠죠. 사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마도 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오류가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기록이 그런 거예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이런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맞나? 그냥 그런 거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죠. 하지만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단군도 1000살 이상 살았다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냥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 사람이 어떻게 100살 넘게 살아요? 그땐 살았나 보지. 공기가 좋아서. 그랬나 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자, 그러면 태조왕. 태조왕은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의 왕인데 태조왕 때 거기 보시면 중앙집권국가 기틀마련이라고 했죠. 기틀마련이라고 하는 건 중앙집권국가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는 연맹왕국 단계였다가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태조왕 때다. 그래서 태조왕부터 언급이 되는 거다. 백제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집권국가가 시작된 시기부터 이렇게 업적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태조왕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영토확장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영토확장에서는 옥저를 정복했다 봅시다. 옥저 정복. 자, 부전 고원을 넘어서 옥저를 정복했다. 자, 아까 우리가 철기시대 여러 나라 하면서 고구려가 주변 나라를 압박했다고 얘기했죠.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자, 결국에는 멸망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태조왕 때 고구려가 옥저를 정복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태조왕 때는 게르부 고씨의 왕위의 독점 세습이 있어요. 게르부 고씨의 왕위 독점 세습이다. 자,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원래는 5개의 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게르부에서만 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게르부 고씨의 왕위의 독점 세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했다는 건 그만큼 왕권이 세졌다는 거죠. 왜냐면 5개의 부족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이 부족에서만 왕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도 왕권이 그만큼 강화되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고구려 오부의 명칭 나와 있죠. 고구려 오부의 명칭이 나와 있고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왕은 고국천왕이에요. 자, 고국천왕도 몇 세기인지 한번 확인하시면 2세기 고국천왕이죠. 2세기 고국천왕. 자, 그러면은 고국천왕 때는 중앙집권 국가가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고국천왕 봅시다. 고국천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다가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 5개의 오부 체제를 개편하게 돼요. 오부를 개편하게 되는데 자, 오부를 어떻게 개편하냐면 부족적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을 하게 되죠. 부족적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고구려는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 게르부, 전로부,
그 다음에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자, 이렇게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족의 이름이 부족이 이렇게 뚜렷하면 이 부족들을 다스리기가 어렵겠죠. 어떤 사람이 딱 있었어. 어떤 뭐 귀족이라든가 어떤 관리가 있다. 자, 너 어느 부족 출신이야? 그럼 나 게르부 출신. 그러면 그 부족의 성격이 너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부족적 성격을 조금 가릴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부족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바꿨냐면 동서남북중.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5개 부족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하니까 이 부족이 그 전에 게르부였는지 전로부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즉 부족의 성격을 개편을 함으로써 다스리기 편하게 개편을 했다. 그래서 82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적 오부로 개편해가지고 게르부가 뭘로 바뀌었는지 쭉 나와 있죠. 물론 여러분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죠. 어느 부서로 바뀌었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족적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했어. 왜? 다스리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격을 부족적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바꾼 게 어느 왕이냐? 이제 우리는 그게 중요하겠죠? 어느 왕이냐? 고국천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째 고국천왕의 2번째 업적은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지죠.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진다. 자, 왕위의 부자상속이면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렇죠. 아들한테. 그전에는 형제상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면 동생한테 물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아들한테 물려준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내 측근이라고 했냐면, 나랑 좀 가까운 사이라고 했냐면 아들이 더 가깝죠. 왜냐면 촌수만 따져봐도 알 수 있는 게 동생은 나랑 이촌이에요. 촌수상. 그런데 우리 부모하고 나 또는 내 자식하고 나는 1촌이죠. 그러니까 촌수상 그냥 간단하게 딱 촌수만 살펴봐도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깝다. 그러므로 왕위를 형제한테 물려주는 것보다 아들한테 물려준다는 건 그만큼 내 권한이 세졌다는 거예요. 내 왕권을, 내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준다. 그러면 더 권한이 세다. 그래서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형제상속 때보다 왕권이 강화됐다. 이제 더 내 맘대로 해도 될 만큼 내가 힘이 세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지. 자, 그래서 왕위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진대법을 실시하게 되죠. 진대법 실시. 자, 진대법이라고 하는 건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예요. 자, 백성들이 너무 가난한 거야. 안 됐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 백성들을 좀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로 진대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했고요. 자, 그럼 빈민을 어떻게 구제하냐? 춘대 추납으로 구제해요. 춘대 추납으로 구제한다. 춘대, 춘, 봄에, 대출. 봄에 곡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백성들이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추납,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죠. 가을에 납부하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자를 조금 쳐서 빌려줬으니까 이자 조금 쳐서 내라. 자, 그래서 이렇게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게 하는 춘대추납의 형식으로 빈민을 구제했었고요. 자, 요런 진대법은 재상, 그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하면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이 을파소거든요. 그래서 을파소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대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선 여러분이 진대법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게 바로 고국천왕이죠. 고국천왕. 자, 그러다가 이제 동천왕 갑시다. 동천왕. 자, 동천왕 때는 고구려가 한번 위기를 겪었던 시기, 그런 시기가 바로 동천왕 때예요. 자, 그래서 동천왕은 3세기 동천왕. 그러면은 동천왕 때 위기를 겪었다라고 했는데, 자, 동천왕 때는 위를 견제, 오와 교류. 위를 견제, 오와 교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이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3국이고 중국에도 삼국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반에 중국도 삼국시대였는데 그 중국이 세 나라였어요. 위, 촉, 오 이렇게 세 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삼국은 위, 촉, 오. 우리나라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위나라는 조족. 촉나라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본 유비 관우 장비, 유비.
그 다음에 오나라는 손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이었을 때 중국도 삼국시대였어. 그게 바로 위촉오로 나눠져 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친했어? 이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위나라랑 사이가 별로 안 좋고요. 오나라랑 사이가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열받아? 위가 열받겠지? 그쵸? 왜 우리 무시해? 그러면서 열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위나라가 우리나라와 쉽게 말하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또 이유가 있어. 거기 보시면은 오와 교류라고 써 있고요. 자, 서한평 공격이라고 되어 있죠. 서한평 공격. 자, 우리가 공격을 했는데 왜 그랬냐? 자, 위나라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가 이 위나라와 사이가 나빠지자 그 압록강 중류, 그러니까 이 중국과 연결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한평이라고 하는 지역, 중국으로 가는 어떤 길목이라고 또 생각해도 되고 요충지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요 서한평을 우리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위의 관구검에 침입을 받게 되죠. 위의 관구검에 침입을 받게 되었다. 자, 말하자면 우리가 서한평을 공격하게 되자 위나라의 관구겸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역공을 당한 거죠. 우리가 서한평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반대로 공격을 당해서 더 어렵게 되었다. 그게 바로 동천왕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관구검의 침입을 받아서 국내의 배후산성인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까지 들어간 거냐, 쳐들어간 거냐? 국내성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큰일 날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성의 배후산성인 환도성이 함락될 정도로. 그러니까 국내성이 평지에 있으면 이 국내성을 방어하는 산성이 있는데 그게 환도산성이거든요. 거기까지 함락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수도를 뺏길 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동천왕 때는 이렇게 위기를 겪었던 시대인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당했으니까 복수 한번 시원하게 해줘야죠. 그게 바로 미천왕. 그래서 미천왕 때 드디어 우리가 이제 복수를 하게 되죠. 자, 미천왕 때 거기 보시면 서한평, 우리가 한번 당했던, 공격하려다가 실패했던 서한평을 드디어 점령을 하게 돼요. 서한평을 점령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서한평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으로 통하는 요충지를 딱 점령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나라 안에, 즉 우리 영역 안에, 한반도 안에 있었던 중국 세력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국 세력들을 견제하게 되죠. 자, 그 중국 세력들을 견제하고 쫓아내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낭랑, 대방, 낭랑과 대방을 축출하게 되죠. 낭랑과 대방을 축출하게 된다. 자, 낭랑과 대방을 축출하게 되죠. 자, 그러면 낭랑과 대방이 누구냐? 자, 낭랑과 대방은 한 군현이었던 사람들, 한 군현. 자, 그러니까 원래 한 군현이 있었던 자리에 뭐가 있었냐? 고조선이 있었죠.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한나라가 자기들의 행정구역을 설치해서 중국 사람들을 와서 살게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한 군현이고, 이 낭랑과 대방을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축출했죠. 자, 고조선이 멸망을 한 게 BC 108년이에요. 그러면은 BC 108년부터 313년, 314년까지 머물러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땅에, 한반도에 얘네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살았냐면 거의 한 4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400년 정도 살았던 중국 애들을 드디어 우리가 다 쫓아버린 거죠. 자, 서한평을 점령하고, 서한평은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목, 압록강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를 딱 우리가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얘네들을 다 없애버린 거고, 쫓아내버린 거고, 그래서 낭랑과 대방을 축출했죠. 자, 이렇게 낭랑과 대방을 축출하게 되면서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다. 자, 낭랑과 대방을 축출하면서 얘네들이 원래 한 군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 고조선의 영토를 옛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 고조선 땅이었다가 중국한테 뺏겼던 거를 다시 되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중국 세력을 완전히 축출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미천왕 이라고 하는 왕이고, 서한평을 점령한 것도 미천왕이고. 그러면 미천왕이 어떻게 이렇게 중국 세력을 쫓아내고 중국으로부터 땅을 빼앗아오고 이런 걸 할 수 있었냐? 자,
물론 미천왕 때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춰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구려가 이렇게 좀 힘을 밖으로 뻗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중국이 약간은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위초고 중국의 삼국 얘기했죠. 자, 중국의 삼국이 있었는데 이 중국의 삼국을 위나라가 결국에는 다 통일을 해요. 위나라가 통일을 하고 조조 그리고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진. 그러니까 이제 조조의 그 후대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진이라는 나라가 북방 유목민족들에 의해서 쫓겨나요. 쫓겨가게 되죠. 그게 동진.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동진이 있었던 요 자리에다가는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 5호 16국이 되는 거예요. 5호 16국 시대가 열리게 돼요. 5호 16국은 5개의 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흉노, 선비, 저, 갈, 강 이렇게 5개의 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던 시대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요 미천왕 때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막 쫓아내고 우리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이 그때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천왕 때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이 5호 16국 시대, 중국의 5호 16국 시대였기 때문에 중국의 5호 16국 시대 이 시대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때 우리는 딱 힘을 모아가지고 중국을 쫙 몰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미천왕 때는 중국의 5호 16국 시대의 혼란상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밖으로 떨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미천왕 때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막 중국이 고구려가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곧 4세기 초반이거든요. 이게 4세기 초반. 자, 곧 4세기 중후반에 다시 또 위기를 어떻게 보면 고구려가 가장 위기를 겪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기가 언제냐? 고국 원왕이에요. 자, 고국 원왕은 4세기 후반. 그래서 고국 원왕 때 다시 한번 위기를 겪게 되죠. 그게 바로 고국 원왕. 자, 그러면 고국 원왕을 왜 위기라고 표현하냐? 여러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인데 자, 일단 전연의 침입을 받았어요. 중국에서 이제 연나라, 전연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 전연의 침입을 받았고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 전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용씨거든요. 성씨가 모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용씨가 쳐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백제의 공격을 받았죠. 백제의 공격을 받았다. 그런데 이때 백제는 어느 왕이냐? 근초고 왕이에요. 그래서 백제가 가장 잘 나갈 전성기 때가 근초고 왕인데 이때 백제는 가장 힘이 셌었고 그래서 이 센 힘을 가지고 고구려를 공격. 그래서 고구려 황해도 지방을 공격을 하게 되죠. 평양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백제의 왕이 근초고 왕이죠. 자, 그래서 이때 백제도 쳐들어와 전연도 쳐들어와 그래서 고구려가 좀 위기를 겪었던 시대고 심지어 제가 위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때 왕이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고국 원왕의 전사. 자,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다 이겼냐면 근초고왕이랑 고국원왕이랑 싸우다가 근초고왕이 이긴 거죠. 그래서 고국원왕은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고구려가 한번 위기를 겪었던 시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닥을 쳤으면 이제 다시 일어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 그 왕이 소수림 왕이에요. 소수림 왕은 4세기 말. 자, 그래서 소수림 왕 때 다시 한번 위기를 또 극복해보기 위한 체제 정비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소수림 왕 때는 다시 한번 안으로 힘을 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자, 율령반포 그 다음에 태학설립, 율령반포 그 다음에 불교 수용. 자, 그래서 이런 체제 정비를 했던 왕이 바로 소수림왕. 자, 율령을 반포해서 안으로 체제를 다지고 그 다음에 태학 설립. 태학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 최초의 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이에요.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태학이 설립됐다는 건 그러면 교육기관이 생겼다는 건데 교육기관이 생겼다는 건
유교가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교는 정확히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렇게 최고 교육기관인 학교가 생겼다는 걸 볼 때 여기서 유교를 가르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대학은 최고 교육기관이 설립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 수용. 자,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였다. 앞에서 우리가 중앙집권국가 성립할 때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불교는 처음에 왕실 중심, 귀족 중심의 불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불교를 수용한 이유가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즉 왕실의 힘이 세지도록 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를 수용했다. 자, 그럼 불교를 어디서부터 받아들였냐? 자, 전진으로부터. 그 다음에 순도. 전진 나라 이름이고 순도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순도라고 하는 승려가 이제 불경을 가지고 와서, 불상과 불경을 가지고 와서 전파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전진, 나라 이름, 전진으로부터 순도라고 하는 승려에 의해서 불교가 전파되었다, 수용되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소수리망의 업적은 율령반포, 대학 설립, 불교 수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 쭉 한번 살펴봤고 여러분 책에 나오는 게 소수리망까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자, 미천왕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소수리망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시험은 제가 지금 두 개란다. 두 왕만 체크했지만 사실은 다 나와요. 그래서 순서대로 어느 왕이 어떤 업적을 갖고 있는지 사실 다 알아야 되고 시험에는 순서대로 연결하라는 문제도 나오죠. 여러 왕들의 업적을 섞어놓고 순서대로 연결해라.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업적이 바르지 않은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만 체크했지만 다 봐야 한다. 결국에는 전부 다 봐야 하는 게 이런 왕의 업적이죠. 자, 그 다음에 백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백제 갑시다. 자, 백제는 맨 처음에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이 어느 왕이냐면 고이왕이에요. 그래서 3세기 고이왕,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이 3세기 고이왕 84페이지 보시면은 고이왕. 자, 그래서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이라고 되어 있죠. 쭉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한강유역을 장악했다라고 써 있는데 거기 보시면 대방과 낭랑과 싸우면서 성장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대방과 낭랑은 누구냐면 앞에서 우리가 미천왕 때 쫓아냈던 중국 세력 있죠. 한 9년 세력. 그러니까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가 낭랑과 대방을 비롯한 이렇게 중국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는 지금 이렇게 있어서 지금 아래로 진출하고 있는 중이고 왜냐면 국내성이 여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수도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점점 얘네들을 없애면서 아래로 진출하는 중이고 백제는 지금 요만큼 차지해서 백제는 위로 올라가는 중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전을 하게 되죠. 여기가 낭랑과 대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세력과 서로 다투면서 성장을 하게 된 건 이 중국 세력이 말하는 요 중국이 아니고 낭랑과 대방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낭랑과 대방과 대치하면서 성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고구려가 없애죠. 미천왕 때 쫓아내버리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고이왕 때 봅시다. 고이왕 때의 업적은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 세력과 다투면서 성장을 했는데 그 중국 세력은 여기서 낭랑과 대방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율령을 반포하게 돼요. 율령 반포. 자, 율령이라고 하는 건 법을 말하죠. 그리고 체제를 말했고 그래서 율령을 반포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 고이왕 때는 육좌평제와 16관등제를 정비하게 돼요. 자, 육좌평제와 16관등제를 정비하게 되죠. 육좌평. 자, 백제에서는 육좌평이라고 해서 6개의 부서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뭐 내신좌평, 내두좌법, 뭐 내법, 그 다음에 조정, 위사, 병관 이런 식으로 각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좌평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 중에서 내신좌평이 최고
정무 역할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상좌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6명의 좌평이 있었다. 6개의 부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6관등제라고 하는 건 공무원 등급이 관등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등급이 총 몇 등급이 있었냐면 16등급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무원 등급이라든가 또는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관청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를 정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율령반포. 자, 그 다음에 공복제도를 마련하기도 해요. 공복제. 공복제라고 하는 건 관리들의 옷 색깔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옷 색깔은 자비청. 자, 3색 공복이에요. 옷 색깔이 3개 있었다는 얘기죠. 자비청. 이렇게 3가지 색깔. 자는 자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는 빨간색, 붉은색, 붉을 비자를 써서 붉은색. 청은 알죠, 여러분? 파란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왕실의 그 신하들의 옷 색깔을 다르게 입히면서 서열을 명확히 하는 거죠. 신하들한테 옷 색깔을 입혔다는 건 서열을 명확하게 한 거예요.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나보다 윈지 아래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열을 명확하게 하면 왕실의 질서가 잡히는 거고 왕권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제도를 마련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율령반포, 그 다음에 16관등제, 그 다음에 6좌평제 이런 것들을 마련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고이왕 때는 이렇게 중앙집권국가 기틀 마련.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체제를 서서히 정비하기 시작해서 백제 같은 경우는 빨리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일찍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삼국 중에서 백제가 가장 안정된 시기가 가장 빨랐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기 또는 전성기를 맞이한 시기의 왕이 근초고왕이에요. 그래서 근초고왕 때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자, 그러면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죠. 4세기 후반에 근초고왕이고 이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되죠. 최대 영토를 또 확보하게 된 시기가 바로 근초고왕. 그러니까 백제가 가장 성장했던 시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성기니까 그 시대가 바로 근초고왕. 업적도 되게 많고요. 당연히. 자, 그러면 그 근초고왕 시기부터 한번 봅시다. 근초고왕은 일단 영토 확장. 제가 금방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자, 처음에 영토를 확장했는데 마한을 정복하게 돼요. 마한 전 지역을 정복하게 된다. 자, 원래 백제는 마한이 있었던 자리에서 생겨난 거 알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마한이 있었던 자리에서 생겨났는데 마한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목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지국이 전체를 다스린 게 점령을 해서 백제가 세워진 게 아니고 원래는 요 여러 개의 소국 중에 백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백제의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목지국을 점령하기도 하죠. 자,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마한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큰 나라. 그런데 이 백제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목지국을 멸망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마한까지 멸망을 시켜서 마한 전체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마한 전체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아래쪽까지 진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남부지방까지, 즉 남해안 유역까지가 전부 다 백제잖아요. 이제 마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백제가 여기까지, 남해안 유역까지, 남해안 지역까지를 모두 다 정복하게 되었다. 자, 그게 바로 마한 정복.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마한을 정복하고, 자, 그러면서 고구려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을 하게 되죠. 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면서 황해도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평양성 공격. 자, 그러면 근초고왕이 군대를 끌고 고구려로 쳐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고구려 왕은 누구냐? 자, 여기로 다시 가보면 그때 고구려 왕은 누구였어요? 고국원왕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때 근초고왕이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는 고국원왕이고, 자, 나중에 고국원왕이 어떻게 되죠?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다가 결국에는 고구려 고국원왕의 전사,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가 그때구나, 같은 시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때가 4세기 후반에 근초고왕 때다.
자, 마한을 정복하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는 등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되고요. 남해안 유역까지 진출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근초고왕의 업적 중에서는 자, 이렇게 안으로만 영역을 확대한 게 아니라 밖으로까지 세력을 뻗쳐나가게 돼요. 그래서 밖으로 세력을 뻗쳐나가는데 어느 지역으로 점령을 하게 되냐. 자, 산동, 그 다음에 규슈. 그래서 요서, 산둥, 규슈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진출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지역을 점령하고 뭐 식민지를 삼은 건지 아니면 이 지역으로 잠깐 갔다 온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건 백제가 이렇게 외국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 지역의 해상 무역권, 그러니까 이 지역을 무역으로 장악을 하게 되고 아마도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대 상업권이 형성되었다. 고대 상업권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백제가 외국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그 지역의 무역을 장악한 거야. 그래서 아, 백제가 무역으로 좀 이 지역을 꽉 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로 진출을 한 거냐? 자, 요서, 산둥, 그 다음에 규슈 지방으로 진출했어요. 자, 요서, 산둥, 규슈 지방으로 진출했는데 요서와 산둥은 중국이고 그 다음에 규슈는 일본이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요서와 산둥, 규슈 지방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요서, 산둥, 규슈 지역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서, 산둥, 규슈 지방 한번 볼까요? 지도에서 보시면은 요서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산둥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규슈 지방이 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땅 보여요? 튀어나와 있는 땅. 자, 요렇게 튀어나와 있는 땅이 요동지방이에요. 왜냐하면 요 강이 랴오허강이거든요. 랴오허강. 그래서 요 지역이 랴오허강이고 그 다음에 이 랴오허강의 동쪽이니까 요동지방이라고 하고 랴오허강, 요하강의 서쪽이니까 요서지방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요동지방을 차지하고 있는 요 나라는 어디냐면 고구려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백제가 요동을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즉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요서지방으로 진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서. 자, 그 다음에 중국으로 직선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산둥. 여러분 거기 지도에서 산둥반도, 산둥.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일본 규슈 지방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서, 산둥, 규슈 지방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서, 산둥, 규슈 지방으로 진출했는데 자, 이게 정확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출이 점령을 한 건지 여기를 식민지로 삼은 건지 그러면은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알 수가 없죠. 딱 사료에는 뭐라고만 나오냐면 진출했어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면 진출이 여기를 식민지로 삼은 건지 몇 년을 점령을 했던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냐?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진출했다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딱 우리도 그 표현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냥 진출했구나.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요서, 산둥, 규슈 지방을 꽉 잡고 있다는 건 그만큼 백제의 경제력, 말하자면 무역, 세력, 무역권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딱 여기를 요서, 산둥, 규슈로 진출해서 해상무역권을 장악했다. 고대 무역권, 상업권, 고대 상업권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대신 여러분이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어디 진출했어? 이건 알아두시면 돼요. 어디 진출했지? 요서, 산둥, 규슈 지방으로 진출했다. 자, 그리고 요서, 산둥, 규슈 나오면 근초고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나머지 업적을 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자, 나머지 업적을 보시면은 자, 일단 일본과 교류하게 되죠. 일본과 교류. 물론 그전에도 일본과 교류하긴 했는데 일본과 관계가 훨씬 돈독해지는 게 우리가 일본한테 선물을 딱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일본이 감사. 자, 그러면 그 선물이 뭐냐? 칠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칠지도를 근초고왕이 일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백제에서 일본으로 보낸 선물. 일본이 왜라고 하는데 자, 왜냐면 이 당시에 일본은 지금 BC 4세기경 되잖아요. 아까 근초고왕이 저 때는 일본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요 일본이라고 우리가 지금 나라 이름으로 부르는 요 일본이라는 표현은
8세기 이후에야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8세기 이후면은 통일신라 시대나 발해가 있었던 시대부터를 일본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그냥 왜라고 칭하게 되죠. 그래서 왜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일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선물을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바로 칠지도라고 하는 거고요. 한 장 넘기면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한 장 넘기시면 칠지도 사진이 나오네요. 칠지도라고 하는 건 가지가 7개 달린 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7개 달린 좀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나뭇가지 같이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긴 칼을 만들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양쪽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내고 청동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은 기술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칠지도라고 하는 걸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 안 보이겠죠 당연히 가운데 금으로 글씨를 새겼어요. 그래서 또 뭐라 써 있어. 내가 이렇게 뭐 몇 월 며칠 날 뭐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내리니까 잘 세세토록 전하도록 해라.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균형 맞춰서 청동으로 주조하고 글씨 쓰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귀한 어디에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칼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선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했던 게 바로 이 칠지도라고 하는 건데 또 이거를 가지고 또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가 너네한테 하사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사는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얘다 가져라 이러면서 주는 게 이제 하사. 그럼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상납이라고 표현해요. 일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우리한테 상납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랫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우리가 바쳤다 말하자면 윗사람한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칠지도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국가 발전 단계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당연히 백제가 일본보다 그 당시 일본보다 앞서 있었어요. 뭐 이제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칠지도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칠지도가 어느 왕 때 일본한테 준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어느 왕 때? 근초고 왕 때.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근초고 왕 때 이렇게 선물로 준 거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나머지 이제 업적 볼까요? 거기 보시면 왕위의 부자 세습이 이루어지고 자, 왕위의 부자 세습이 즉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구나. 그래서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면 왕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세진다. 그렇죠. 왕권이 강화됐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역사를 편찬하기도 해요. 역사 편찬. 자, 그래서 역사는 보통 언제 편찬하냐면 우리나라가 힘이 좀 생겨가지고 막 가장 강할 때 왜냐면 자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되게 세. 이거 자랑해야 되니까 이럴 때 역사를 편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일 강성할 때 보통 역사를 편찬하는데 백제에서 가장 전성기를 맞이한 시기가 당연히 언제? 근초고왕.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역사를 편찬했죠. 이 당시의 역사책은 고흥이 쓴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흥의 서기라고 하는 고흥은 사람 이름, 이 사람이 서기라는 역사책을 편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근초고 왕 때가 최전성기 가장 잘 나갈 때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에서 아까 평양성 공격, 고구려, 고구건왕 전사, 그 다음에 요서, 산둥, 규슈지방 진출, 그 다음에 칠지도 선물 이런 것들 또는 뭐 고흥의 서기도 한번 알아두시고 자, 이런 것들이 근초고왕의 업적. 자, 그 다음에 4세기 말 왕이 있어요. 4세기 말에 그게 침류왕. 4세기 말, 그러니까 근초고왕 뒤에 왕이죠. 4세기 말의 왕이 침류왕이고 침류왕의 업적은 불교 수용. 불교를 수용해요. 자, 불교 수용. 자, 불교를 수용했는데 요 침류왕은 그럼 불교를 어디서부터 받아들였니? 앞에서 우리가 고구려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건 어느 나라로부터? 전진으로부터. 예, 전진의 순도라는 승려가 전해졌다고 했죠. 자, 여기는 불교를 동진으로부터. 동진, 나라 이름 동진으로부터. 자, 그리고 동진으로부터 승려가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승려 이름이 마라난타라고 그래요. 마라난타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4세기 말, 그 다음에
고구려도 4세기 후반이니까 비슷해요, 시기가. 사실 제가 여기는 말이라고 쓰고 여기는 후반이라고 써서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죠. 여기도 4세기 말. 이때 불교 수용이 전진으로부터잖아요. 이때 불교 수용이 372년이고 여기는 384년이니까 12년 차이밖에 안 나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불교가 들어왔다. 그런데 여기는 전진으로부터 들어왔고 여기는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왔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사료로 문제가 제시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진으로부터 불교가 수용되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거 어느 나라 어느 왕이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진으로부터 불교가 수용됐어. 그럼 이 진은 동진이야 전진이야? 나라가 나오면 진. 그러니까 여러분 동진이나 여기 전진이잖아요. 이런 나라 이름은 후대에 붙여졌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당시에 그 나라가 있을 때 나라 이름은 뭐야? 진이지. 그렇지. 근데 후대에 진이 여기 있다 일로 옮겼네? 그러면 동진이지. 이렇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나라 이름 그냥 다 진이야. 그러니까 중국엔 진나라가 여러 개 있죠. 진나라가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개 있어. 그러면 진으로부터 불교를 우리가 받았대. 그럼 이거는 동진이야 전진이야? 몰라. 그러니까 뒤에 승려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마라난타, 여기다가 순도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승려 이름을 알아야 자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해줬어. 아, 이 진은 동진이구나. 그럼 이 나라는 어느 나라야? 백제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순도가 불교를 전해줬어. 진으로부터. 그럼 이 진은 어느 나라야? 그러면은 고구려. 그치? 전진으로부터 받아들인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승려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침유왕 동진, 그 다음에 소수리망 전진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 뭐까지 알아야 돼요? 승려. 승려 이름까지 알아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사료가 제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료에는 진이라고 다 나올 수가 있어서 이거를 승려 이름까지 알고 있어야 구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승려 이름까지 기억할 것. 자, 어쨌든 4세기.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물론 고구려가 조금 빠르죠. 거의 모든 문화 수용은 고구려가 조금 빨라요. 당연히. 고구려가 가장 중국과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 문화 수용은 대부분 고구려가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백제와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문화 수용이 누가 좀 빠르냐, 불교가 누가 좀 빨리 들어왔냐, 그럼 당연히 고구려죠. 고구려가 문화 수용이 거의 빠른 편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연도도 얘기했지만 연도는 사실 의미 없어요. 우리가 이 전근대사에서 연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순서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순서를 좀 체크해 보시면 되고 고구려가 조금 빠르니까 소수리망 때가 조금 빠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어쨌든 4세기 비슷한 시기에 불교가 전해지죠. 자, 그래서 85페이지 침유왕 때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중간중간에 85페이지에 백제의 해외 진출, 요서산중 규슈지방 진출했다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근초고왕의 고구려 공격, 근초고왕의 고구려 공격 한번 보시고요. 자, 근초고왕의 고구려 공격에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줄에 한번 봅시다. 요 사료 고구려 근초고왕의 고구려 공격.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가 힘을 다해 싸워 이를 막았으나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왕이 군사를 끌고 물러났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줄에서 겨울의 왕,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왕이냐면 근초고왕이고. 자, 그러면 고구려 왕 사유가 화살을 맞아 죽었어요. 이 왕은 누구예요? 사유 왕은. 그거는 고구 원왕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왕이라고 써 있는 거는 백제 근초고왕이고 그 다음에 고구려 왕 사유라고 써 있는 거는 여기서는 고구 원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백제 초반기에 백제의 발전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신라로 넘어갈게요.